트럼프와 머스크 싸움에 승자가 나왔죠. 트럼프의 승. 머스크가 성추문까지 꺼내들고 정말 무섭게 달려들더니 돌연 바짝 엎드려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렇게 돌연 백기를 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거 로보택시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출시를 발표를 하면서 뭐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전 세계 모빌리티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로보택시가 뭐길래 머스크가 이렇게 자존심까지 꺾었을까요?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로보택시라는 이름은 사실 머스크가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보통 명사입니다. 운전자가 없이 무인으로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손님을 태워 나르는 택시, 이걸 로보택시라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 보면 그 유명한 웨이모, 지금 우버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중국에도 바이두가 굉장히 많은 무인 택시를 주요 도시에서 실전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굉장히 뒷북을 친 건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요번에 머스크가 가지고 나온 로보택시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의 웨이모나 바이두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웨이모와 바이두 같은 회사들은 회사가 소유를 하면서 택시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스크는 이거를 개인에게 판다는 거예요. 즉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를 사갖고 오거나 이미 기존의 테슬라 차량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업데이트만 하면은 완전 자율주행 4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택시업에 진출한 것도 아닌데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것 뿐인데 왜 이거를 굳이 로보택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머스크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합한 모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PD님은 하루에 차량 운행 시간이 얼마나 돼요? 출퇴근에 뭐 합쳐봤자 1시간 안 되죠. 주차해 놓는 시간은요? 8에서 10시간. 그렇죠? 사실 우리가 차를 갖고 있으면 운행하는 시간보다 주차해 놓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머스크는 이걸 뒤집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그럼 나는 회사로 들어가고 이 차는 운전자 없이도 자율주행이 되니까 택시 영업을 뛰러 내보낸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날 다시 태우러 오고 나는 집에 들어가서 쉬고 이 차는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나가서 택시 영업을 혼자서 도는 거죠. 결국 머스크가 앞으로 자동차 패러다임을 개인 소유에서 사회 공유로 바꾸겠다 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유 모빌리티의 모델은 이미 업계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구상이 되고 있던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의 출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차 한참 막힐 때 이렇게 옆에 내다보죠? 거의 대부분 1인 1차입니다. 수많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차들, 그리고 그 수많은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차들, 공간이라는 자원을 이동을 위해 태어난 자동차가 너무 많이 차지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하다 나온 방안이 운전자만 없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였는데, 생각해보세요. 주차를 할 필요가 없죠. 이러다 보면 공간 재편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없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거는 이 차의 주인이 누군지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집어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비용만 내면은 차량이 공유 자산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 자동차에서도 ESG 경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율주행이 S에 속합니다. 과거에 처음에 자율주행이 미국에서 나왔을 때는 사회적인 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도운다, 이런 목적이 제일 컸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의 이동 편의성, 공해 배출도 줄어들 수 있죠. 자, 그런데 내 차가 아무리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적의 루트로 주행을 하고 또 다음 승객을 찾아가고 이런 명령을 누군가 내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관제탑, 이 로보택시에 있어서는 플랫폼이 두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째 이 글로벌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이죠. 우버하고 끈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머스크는 우버 좋은 일 시킬 일 있어? 이 플랫폼 그냥 내가 만들래 하면서 지금 자체 플랫폼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 로보택시를 테슬라의 플랫폼에 등록을 해가지고 택시 영업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머신 하나 우리 집에 들여놓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약간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자체가 사라지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무인 로봇택시가 우리나라에 절실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자율주행 차량을 가장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로 꼽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자율주행에는 핵심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차량 제조사, 초고속 통신망, 그리고 CRTS라고 센서가 달려있는 도로라거나 스마트 신호등, 이런 도로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일단 현대차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제 이렇게 전국이 커버리지에 들어오는 나라도 드물어요. 도로 인프라 같은 거는 우리나라 마음만 먹으면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그 나라의 지형과 교통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로의 도로 체제 같은 거랑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정이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결국은 국가와 기업이 같이 이거를 혁신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국 기업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런 민관 협동의 사업을 하기에는 좀 더 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집하고 모으고 있는 데이터를 더 잘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의 플랫폼 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에 총알이 잔뜩 장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한국, 과연 자율주행 분야 성적이 뛰어나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할 수 있을 법한 IT 강국 5개국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꼴등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왜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걸까요? 뭐 일각에서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규제를 논하기조차도 좀 이른 단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예 이것과 관련된 법령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운전자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아세요?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나왔어요. 핸들을 아무도 안 잡고 있는데 운전자가 누굽니까? 이거 애매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물을 것이냐에 굉장히 심대한 문제가 생겨요. 보험 상품도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이걸 뭐 대기업 같은 데서 소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범 운영을 하는 데 밖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사실 이렇다 보니까 준비는 하고 있어요. 서울의 강남이나 상암동, 뭐 세종시 같은 데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을 해서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업, 일단 자율주행에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벤처기업들이 있고요. 플랫폼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만든 플랫폼도 결국은 빠졌거든요. 이게 결국은 사용자 수 때문인데, 이 시범 운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테스트를 하려면 압도적인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압도적인 데이터를 모으려면 압도적인 승객이 타야 돼요. 그런데 소비자의 본능이 가장 널리 알려지고 편안한 앱 하나에 고정이 되는 성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플랫폼 사업은 필연적으로 최강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강자가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에서는 현재 카카오택시가 가장 사용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봇택시는 운전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정말 중요합니다. 승객의 발 앞까지 차를 대령을 시켜야 되고, 이 승객을 태운 후에는 최적의 루트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운행 중일 때보다 공차일 때예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은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첫 번째는 다음에 손님이 가장 탈 것 같은 곳으로 계속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교통이 가장 체증이 덜한 도로를 찾아서 거길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이런 무인 자율주행 차량용 전용 도로를 계속 돌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플랫폼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플랫폼의 머리가 똑똑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겠죠. 목적만 놓고 봤을 때 카카오 모빌리티가 혼자 선정이 된 거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 택시 하면은 뭐 콜 몰아주기 논란도 있고 좀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사실 있었죠. 수수료를 카카오택시에 내고 있는 가맹택시 기사들에게만 유리한 콜을 몰아준다라는 콜 몰아주기 논란이 있었죠.
공정위는 택시기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어요. 이거는 차별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원에 가가지고 또 판단이 뒤집혔어요. 콜 몰아주기는 차별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난 거거든요.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런 사실을 좀 꼭 알려달라고 그래서 카카오 택시 측의 입장을 제가 들어봤는데, 카카오 측은 콜 몰아주기가 아니라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이던 승차 거부나 골라 태우기를 막기 위한 AI 배차 알고리즘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법원이 이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실제로 승객들이 택시를 탈 때 승차 거부가 많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또 이 기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플랫폼 택시들이 나오면서 진입장벽을 낮춰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뭐 길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랬었으면 지금 뭐 맵이 잘 되어 있고 초보자들이 하셔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예약을 하신 분들만 딱 태우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고, 타고 내리는 동안에 결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쓸 거 없고 깔끔하죠. 그리고 그동안 택시기사분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수수료를 깎아달라 했어요. 3% 미만으로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실제 2.8% 수수료짜리 새로운 가맹 상품을 내놨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는 마이캡이라고 하는 건데 뭐 최근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카카오 택시 측에서 알려왔고요. 앞에서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웨이모 같은 경우는 뭐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 애틀랜타 이런 도시에서 1,500대 정도로 실제 영업에 투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운행 횟수도 굉장히 많은데 연간 1,300만 회를 유료 운행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까지 끼어들면 더 늘어나겠죠. 바이두 같은 경우도 뭐 우한, 베이징, 샹하이 이런 주요 도시에서 1,000대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범 사업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시범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한정돼 있는 구간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범 차량에 탑승하는 승객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이 정도 해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할 만큼의 데이터가 모일 수 있겠느냐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데이터도 있지만 무인 택시가 우리나라에 나타나면 그거 탈 거예요? 저희 아내는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뭐냐, 미국이나 중국처럼 소비자와 접촉면을 늘려가면은 결국 소비 문화가 생깁니다. 아, 저거 타도 되겠구나. 데이터가 쌓이고요. 실제 수요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방대한 시범 운행이라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택시 면허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예요. 최근 기사를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비쌌던 면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서울시 택시 면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억 5천, 뭐 가장 비싼 화성 같은 데는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기 비용을 엄청 들일 수 있는 건 나중에 이걸 다시 되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택시 면허는 자산이에요. 근데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나오면 택시 면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택시 업계에 새로운 산업이라거나 혁신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차량에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택시 면허를 사고 파는 제도를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것이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가장 먼저 출시하는 곳이 텍사스거든요. 텍사스 주에서만 이걸 운행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전국으로 좀 확산을 시키고 싶은데 미국도 사실은 이 전국을 아우르는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은 아직도 의회에 계류가 돼 있어요.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이거 좀 통과 좀 빨리 시켜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과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샤오미 전기차 거기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3명이 사망했거든요. 그 후에 지금 최근에 중국 정부가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율주행, 그다음에 스마트 주행이란 단어를 아예 광고에서 못 쓰게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상당히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확산이 됐는데 최근에 약간 이제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벌었다, 우리도 아직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가 정말 완전히 상용화가 되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숨어져 있는 복병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